이번 시간 우리 챕터 1부터 보도록 하죠. 농산물의 유통과 수확 품질 관리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먼저 농산물의 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농산물 유통은 지금 수확 후 관리 내에 이 농산물의 유통도 수확 후 관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 농산물 유통론이라는 과목을 별도로 시험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유통론의 내용이 잠깐 수확 후 관리 내에 포함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실제 유통 관련된 내용이 우리 수확 후 관리에서 직접적으로 출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내용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농산물 유통의 특징을 봤더니 양과 질이 불균일하다. 우리 공산품 같은 경우는 이 공장에서 이렇게 찍어내다 보니까 이 질이 굉장히 균일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농산물 어때요? 나무 한 그루에서 열리는 과일이 각각 제각각입니다. 한 줄기 내에서도 제각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질이 불균일하고, 그리고 우리가 계획적으로 생산해낸다라고 요즘 이제 계획 생산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 양도 균일하게 생산해내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용도가 다양할 것이다. 용도가 다양하다라는 얘기는 뭐 가공용으로도 이용되지만 뭐 또 식품으로도 이용되고, 우리가 직접 생식용으로도 이용되고, 가공도 하고, 또 사료용으로도 이용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공업용으로도 이용하는 이 용도의 다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요와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공급이 즉각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그리고 또 공급이 증가한다고 해서 수요가 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증가하지 않더라. 왜 그래요? 이건 농산물이라는 것은 파종에서 수확까지 필요로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공산품 같은 경우는 뭐 날새기로 공장을 돌려서 찍어내면, 이 수요가 증가한다 하면은 날새기로도 공장을 돌려서 찍어낸다면 이 공급을 맞출 수 있지만, 농산물은 안 그러죠. 수요가 증가해도 생산되는 데까지는 이 작물이 자라는 시간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탄력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탄력적이라는 이러한 개념들 때문에 이 가격의 등락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작년에 쌀이 작년에 풍년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올해 하루에 4끼 5끼 먹는 거 아닙니다. 그래봤자 3끼입니다. 요즘 이제 그 쌀 소비량이 많이 줄어서 요즘 그 다이어트 하신다고 3끼도 안 먹는데, 이렇게 정해진 양 이상의 소비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약간의 공급이 늘어도 가격이 폭락하고요. 반대로 올해 벼가 쌀이 흉년이어서 수확량이 감소했다. 그래도 내년에 우리가 3끼는 또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폭등하죠. 우리가 이걸 대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김장 채소류들 같은 경우입니다. 어떤 애는 배추 한 폭에 10,000원도 갔다가, 어떤 애는 이 수확한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다고 갈아엎는 이러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이 수요에 따른 이 공급, 그리고 공급에 따른 수요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계절의 편제성입니다. 이 계절의 편제성이라는 것은 작물을 파종하는 시기, 그리고 수확하는 시기,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시기에 특정 시기에 특정 농산물이 생산되지 연중 생산되는 경우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그 비닐하우스라든가 유리온실이라든가 이런 시설 재배를 통해서 일부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연중 생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농산물들은 어때요? 뭐 사과 연중 생산되나요? 아니죠. 사과배 같은 경우는 가을에 생산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을에는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이것도 있어요.
이 계절의 편제성도 있지만은 예전 같으면은 불과 한 40년 전만 같아도 이 저장 기술이 굉장히 우리 인류의 저장 기술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시기가 아니면 그 농산물을 우리가 아무리 먹고 싶어도 못 먹었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때요? 저장 기술이 좋아지다 보니까 생산은 가을에 한정되지만은 연중 소비 가능하도록 이 장기 저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계절적으로 생산되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이 편제성을 보이더라. 그리고 다음은 이 부피와 중량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부피하고 중량, 농산물은 이 다른 것들과 달리, 이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달리 가격 대비 이 부피가 크고 그리고 무게가 많이 나가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김장 배추가 한 포기에 10,000원만 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우리 배추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술로 배추를 제대로 저장을 하면 실험실에서는 한 8개월까지도 그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추는 저장을 안 합니다. 물론 이 국가기관인 AT 농식품유통공사 같은 데서는 이 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이 저장을 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는 저장을 잘 안 해요. 왜 그래요? 이 가격에 비해서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장에 들어가는 소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뭐 7, 8개월 뒤에 이 배추가 10,000원 간다 하는 확신만 있으면 하겠죠. 그런데 7, 8개월 뒤에 배추를 갈아엎는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 발생을 합니다. 배추 저장하기 위해서 구매하는데 비용 들어가고 저장 비용 들어가고 또 갈아엎으면 갖다 폐기해야 되죠. 폐기 비용 들어가고 이럴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저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부패성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선 농산물은 생물입니다. 생물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다라는 얘기죠. 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요. 우리 지금 농산물의 수확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 농산물은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을 시키더라. 우리 수산물이나 축산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산물이나 축산물은 축산물 같은 경우는 도축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도축한다는 얘기는 가축을 죽인다라는 얘기예요. 죽여서 고기를 유통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장기 저장하기 위해서는 얼려버리면 됩니다. 수산물도 마찬가지죠. 물론 횟감용 화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한 특수환경을 특수한 경우는 물론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통이 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산물은 죽어있는 상태로 유통이 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얼리면 됩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어때요?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이 되고 또 얼려있는 농산물은 가격이 쌉니다. 그래서 살아있다 보니까 우리 그 시간이 지나면 살아있다라는 개념은 이런 개념들이 나와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 있습니다. 사과가 달려 있을 때는 어떤 생명활동을 진행을 해도 이 사과에 나무로부터 양분이나 수분이 공급이 되지만 나무로부터 똑 떨어지는 순간 더 이상 외부로부터 공급이 없더라.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과 농사를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양분을 인간이 뺏어오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많이 소비한다. 그럼 어때요? 결국에 소비되는 만큼 상품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노화라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늙는다라는 얘기요. 늙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많이 늙으면 맨 마지막에는 죽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물 세포들이 죽는 사망 이유는요, 죽고 나면 부패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통이 되다 보니까 노화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노화의 맨 마지막에는 이 부패라는 썩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패성이라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저장이나 유통 중에 이 부패된다, 이 일정 부분 부패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판매상들은 어때요? 내가 다 못 팔고 나면 공산품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팔면 됩니다. 그리고 유통기간이 길어요. 하지만 농산물 어때요? 며칠 내에 못 팔면 얘가 시들고 그리고 썩어서 제값을 못 받고 또 심한 경우 썩게 되면은 갖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가한테는 조금 더 싸게 가지고 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감모율이 30%다. 10개 중에 3개는 부패로 버려야 된다 한다면 7개 가격을 주고 10개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3개는 버려지니까 유통 중에요. 그리고 반대로 소비자한테는 어때요? 3개는 버려질 거니까 10개 값을 이 7개에 나눠서 파는. 그러면 농가한테는 이 돈을 덜 주고 소비자한테는 더 받는. 그래서 농산물의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장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저온 저장이라든가 CA 저장, 그리고 각종 유통에서는 이 콜드체인 시스템이라는 것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이 부피 대비 가격이 싸다 보니까 농산물의 이 콜드체인을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많이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축산물, 우유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유제품 같은 경우 어때요? 이 축산 농가에서 원유를 이 수집해서 공장으로 가져오고, 그리고 공장에서 이 가공 포장해서 소비자한테 전달할 때까지 전부 다 냉장 시설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과정이 이 저온 유통 체계를 적용을 하지만 농산물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농산물 유통에서 가야 될 이 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농가의 영농 규모의 영세성. 우리나라 농가들이 규모가 큰 농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어떠한 이 농산물의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처리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농산물의 이 수집상이라는 이 대규모로 경작을 한다면 없어도 되는. 그런데 이 수집상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수집상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소득을 내야 되겠죠. 이익을 내야 됩니다. 따라서 가격 상승의 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대책으로 뭐 장목반이라든가 또는 농협 같은 데서 이 수매에서 단체로 대응하는 이러한 규모화시키는 작업을 지금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 농산물 유통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 상온 유통의 재래 유통 시스템에 의존한다.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콜드체인 시스템이라는 이 수확에서부터 이 판매까지 모든 과정을 이 저온으로 유통시키는. 그래서 이제 뒤쪽에 콜드체인 시스템이 한번 나올 겁니다. 우리말로는 저온 유통 체계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수확 이후에 저장, 수송, 그리고 유통, 이 모든 단계를 저온 상태로 유지시켜서 유통시키자, 이런 그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콜드체인 시스템을 적용하면 좋겠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있더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유통 구조가 유통 경로가 굉장히 복잡하더라. 그래서 이 생산자, 그리고 수집상, 도매, 소매, 소비자. 그래서 생산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실제 여기에 이런 이 수집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생산의 규모가 대단히 대규모가 된다면 수집상은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단독으로 대응하기에 유통하고 대응하기에는 우리나라 그 농가의 규모가 너무 작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키우기 위해서 어떤 장목반 형태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규모를 키우는 이 작업들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수확후 관리의 경제성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건 내용 한번 보죠. 우리 수확후 관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요. 이 수확후 유통관리 부분입니다. 원예 생산물은 수확 후에 저장, 선별 또는 포장 후 유통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가공 원료로 이용된다. 또한 수확 후 유통 관리는 생산물의 생리대사작용과 수분 함량의 변화, 장애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술을 응용하여 품질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이 농산물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리대사작용, 생명활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수분 함량의 변화. 특히나 우리 엽채류라든가 이런 신선 원예산물 같은 게 어때요? 시들면 안 사갑니다. 그래서 이 유통 과정 중에 이 식물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현상, 우리가 그걸 증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산 과정을 통해서 수분이 공기 중에 날아가 버리게 되면 무게가 감소하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시들어 버리면 상품 가치가 훼손되는 이러한 결과를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 현상, 여러 가지 이 저장 또는 유통 중에 장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생리적 장애라든가 아니면 병리적 장애, 이런 장애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물론 장애 파트도 우리 뒤쪽에서 별도로 수확 후 장애라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서, 이런 것들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상품성을 유지시킨다라는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성을 수확 이후 소비까지 이 상품성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게 수확 후 관리의 목적이다. 또한 원예 생산물은 비교적 크기가 크고 조직이 연하며 수분 함량이 높고 호흡이 왕성하기 때문에 건조 후 유통되는 주곡작물에 비해 수확 후 부패되기 쉬워 곡물에 비해 수확 후의 손실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제 곡류하고 신선 원예산물의 이 차이점입니다. 우리 그 쌀이라든가 보리쌀이라든가 콩 뭐 이런 것들 어때요? 삐쩍 말려서 유통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확 이후에 상품성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우리 이제 지금 우리 시험에 다시 2차에 곡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지금 최근 몇 년 전보다 갑자기 여러분들 등급 판정 과목이 품목이 늘어나 버렸어요. 곡류가 다시 들어왔는데, 이 곡류 쪽에 2차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쌀이라든가 보리쌀 이런 것들을 보면 최고 수분 한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경우는 이 16%가 최고 한도입니다. 16% 이상이면 특상 보통도 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곡류 같은 경우는 삐쩍 말린 상태에서 유통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어떠한 품질의 변화가 적습니다. 하지만 신선 원예산물 같은 경우 어때요? 이 생산된 상태 그대로 이렇게 유통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러한 부패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원예 생산물의 수확 후 손실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사과, 감귤 등 비교적 포장화가 잘 되어 유통되는 이 품목의 손실률은 낮은 편이나 포장화가 미미한 무, 배추 등의 손실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실 이제 사과하고 이 감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품목 농협 중에 가장 큰데 1, 2등이 사과하고 감귤 농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단위로 투자도 많이 되어 있고, 이런 포장이라든가
유통 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 엽체류라든가 근체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게 덜합니다. 이 수확 후 손실률을 줄이는 것은 음식물의 영양 가치를 증진시키고 식량 자원을 보존하며 식량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인력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뭐 수분 관련 이야기, 수송 관련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수송 기능 이것은 우리 이 수확 후 관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요건 이제 우리 실제적으로 실제 정말 유통론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수송 부분은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 수확 후 품질 관리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확 후 품질 관리 의의입니다. 수확 후 품질 관리란 농산물이 수확되어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신선도를 유지하고 부패를 방지하여 품질을 높이고 감모율을 줄이며 유통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모든 조치를 총칭한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요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전부 다 수확 후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품목 특징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또 다양하게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내용 한번 볼까요? 이 수확한 작물의 선별. 선별은 거의 대부분 작물 다 하죠. 그리고 예냉. 예냉이라는 것은 예비 냉장입니다. 요건 이제 수확 당시에 작물의 품온이 굉장히 높더라. 그러면 이 식물은 온도가 높으면 호흡량이 증가합니다. 호흡량이 증가하면 상품 가치가 빠르게 훼손되기 때문에 온도를 빠르게 떨어뜨려 주자, 이런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저장, 포장, 수송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기술을 전문적으로 이용하여 상품성을 최대한 증가시키는 활동이다. 그래서 이 수확 후 관리를 통해서 생산에서부터 소비자에 전달될 때까지 상품성을 유지시키는데 인간이 관여하는 모든 활동, 이걸 수확 후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확 후 관리는 농산물의 물류 효율화를 위한 핵심 기술이며 상품성 향상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2의 생산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지금 그 물류 효율화라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아마 여러분들 이 법에서 물류 효율화 이런 그 단어들을 보셨을 겁니다. 지금 농산물은 공산품하고 다르게 이 표준화, 규격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농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농산물 표준 규격이라는 것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규격을 정한 가장 큰 목적이 이겁니다. 유통 효율화예요. 왜? 유통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이 수확 관리가 왜 필요하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첫 번째, 이론적인 배경을 보면 농산물의 수확 이후 품질은 생산된 농산물의 특성, 관리 기술의 활용 정도, 사회 문화적, 소비 수준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산된 농산물의 생명현상 중 호흡 증산, 에틸렌, 성숙, 숙성, 노화, 성분 변화 등의 특성과 원리에 대하여 이해함으로써 수확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품질을 장기간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수확 이후에 일어나는 생명현상, 이 생명현상을 진행함으로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각종 양분을 소비해버리고, 결국 인간이 그러한 작물을 재배할 때는 그 양분을 뺏어오기 위해서인데 소비량이 많아질수록 이 상품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수확 이후에 그러한 생명 활동을 줄여줄 수 있느냐, 요게 이 수확 후 관리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수확 후 생리작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수확 후 생리작용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을 어떻게 관리를 하면 이 유통기간,
저장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우리 2차까지도 2차 서술형 문제까지도 이 전반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 여건이 변화하고 있더라. 외국 농산물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의 제고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수입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 농산물이 상대적으로 이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옛날에는 뭐 신토불이라고 해서 애국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 요즘 소비자들은 그거 잘 안 먹히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국산 농산물 소비하자 애국심에 호소해서는 팔 수 있는 우리 국산 농산물의 소비량이 한계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국산 농산물 소비를 유지시키려면 어때야 돼요? 가격하고 품질입니다. 근데 가격은 손대기가 좀 어려워요. 왜? 영세하다 보니까 생산비가 좀 외국에 비해 대단위로 생산하는 것보다는 이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은 좀 손대기가 힘들지만 품질은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우수한 품질을 생산해내고 그리고 그 품질을 유지시킨다면 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유통 구조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유통 경로별 원예 산물의 유통 점유 비율이 증가하고 또한 대형 유통업체와 전자상거래는 계속 성장하지만 재래시장 등은 정체 및 쇠퇴 경향을 보이고 있더라. 고품질 규격화 농산물의 연중 공급 요구가 증대된다. 예전에는 계절적으로 포기하는 농산물이 있었지만은 요즘은 어때요? 시설이라는 걸 통해서 소비자의 요구는 연중 소비를 요구하다 보니까 연중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의 기호가 변하더라는 얘기예요. 신선도,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신선도, 안전성 거기에 하나 더 추가되고 있죠. 단순하게 안전한 농산물. 여기서 요즘 트렌드는 기능성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 먹는 거 인체 노화 방지라든가 항산화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성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량, 가격에서 신선도, 안전성으로 우선순위가 변화했다. 그래서 춥고 배고프던 옛날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양이었습니다. 돈에 비해서 양이 많으면 선택을 받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더라.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양보다는 질보다는 안전성. 어느 정도 전부 다 질이 다 우리 국내 생산 농산물이 질이 좋으니까 얼마나 안전하냐. 근데 안전성 따지다가 요즘은 이 기능성 이렇게 이 소비자의 기호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소득이 하락할 것이다. 하락하고 있다 했는데 가격 하락, 소비의 정체,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소득 안정을 위해 수출의 확대, 신선 편의 등의 신규 수요가 필요하다. 신선 편의 농산물 이것도 지금 이제 많이 특히나 요즘 뭐 컵과일 같은 것은 대표적인 이 신선 편의 농산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선 편의 농산물이라는 것은 이 사전에 뭐 어떤 그 탈피, 뭐 껍질 안 먹는 것 같은 경우는 껍질 다 벗기고 절단,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소비자가 구매 이후에 별도의 처리 없이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 농산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볼 수 있는 게 우리 그 밀키트 같은 경우인데 뭐 동태탕 먹고 싶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동태 사고 무 사고 각종 채소류 사서 집에서 손질해서 동태탕을 끓여야 됐지만 요즘 어때요? 딱 팩에 동태 다 손질돼서 잘라져 있고 각종 채소류도 전부 다 손질돼서 거기에 소스까지 다 붙어 있죠. 그래서 물 끓여서 때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농산물도 지금 그렇게 그런 추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품질 관리 기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결정 요인입니다. 사회 문화 환경을 봤더니 소비자의 기호라든가 소비자 유형, 시장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물의 특성, 품종, 재배법, 수확시기, 저장성, 가공성, 수성성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관리 기술, 품질 안전성 유지 기술, 상품 차별화 기술, 부가가치 창출 기술, 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이용 기술,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품질 관리 기술의 개념, 생명 유지 작용에서 수확 이후에 살아있다. 그런데 얘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그 다음부터는 썩는다고 그랬어요. 부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필요한 호흡이라든가 층산, 에틸렌, 성숙, 장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또 유통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온도, 상대 습도, 가스 조성, 에틸렌 농도, 빛, 진동이나 충격, 화학 제재 사용,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바로 다음 파트부터 하나씩 여러분들이 파트별로 전부 다 보실 내용이에요. 그리고 품질 관리 기술에서 품질 안전성 유지 기술, 상품화 기술, 부가가치 창조 기술, 시스템화 기술,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건 지금 챕터 2부터 우리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학 후 품질 관리란 뭐냐 우리 첫 시간에 봤는데 이제 챕터 2입니다. 수학. 수학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학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들 하셨습니다.